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과자 한 봉지에 아직 500원 하던 시절이니 까마득하네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 후에 취직 준비한답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별것도 안 하고 온라인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취직 생각 없으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하던 게임 장비만 팔아도 차 한 대 값은 나온다고. 이게 다 노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라고 했다가 등짝을 한 대 후려맞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께서 가게 일손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의사는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덥석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정신 차려서 멀쩡히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지만 아무튼 제가 철없던 시절에 소개받은 곳에서 사모님과 있던 일입니다. 면접이라고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아는 아저씨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인맥으로 소개받은 곳이니 그럴만도 했어요. 편의상 사장님으로 쓰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은 동네에서 가구점 하나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손님 좀 유치해보겠다고 교회를 잠깐 나오셨던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교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 조금 엉성하게 친해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우연인지 마침 서버도 똑같고 해서 같이 예배토 끼고 게임방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사장님은 더 이상 게임을 안 하신다고 저보고는 아직도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워낙에 저를 좋게 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면접이래 봐요.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손도 정말 급해 보였어요. 가구 판매를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또래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다 그만두게 되면서 힘쓰거나 굳은 일 할 사람이 없던 차였어서 당장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괜히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긴장했던 게 왜 그랬나 싶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머니랑도 아는 사이다 보니 저도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판매점이기는 하는데 나무를 잘라다가 수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 판매만 하는 곳이라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인 아저씨와 아저씨 부인인 사모님, 그리고 저 말고 먼저부터 알바하던 사람 2명에서 총 5명이 일을 했습니다. 동네 장사인데 가구를 팔아봐야 몇 개나 팔고 얼마나 팔겠어요? 그나마 사장 사모님 2분 인건비 정도는 건지는 수준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침에 필요한 업무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저씨는 따로 다른 직장이 있다고 투잡을 뛰러 나가셨고 보통 점심 지나서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는 사모님과 저 그리고 먼저 일하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셋이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저씨야 교회에서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를 워낙에 좋아라 해주셨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무슨 종교의 열심인 스타일도 아니고 원래 애초에도 동네 교회 다니면서 영업할 목적으로 다니셨다 보니 사모님하고는 일 시작하면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가 남자치고는 조금 작은 키인데 사모님이 키가 저랑 비슷한 게 170 정도는 돼 보이고 약간 선이 굵고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풍채는 한국 사람보다 서양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뒷모습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눈이 살짝 작은 게 약간 동서양의 미를 잘 조합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런지 언제나 볼 때마다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있어서 가끔씩은 사모님이 화가 난 건가 오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제가 사모님의 성격을 크게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엄청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한테 잘 대해주던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FM인 사장님하고는 다르게 사장님이 투잡 뛰러 점심 식사 끝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직원들 챙겨주시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비라도 엄청 내려서 날씨라도 궂은 날에는 그냥 가게 문 일찍 닫아버리고 퇴근시켜주던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자체도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셔서 특히 여자한테는 더 낯을 가리던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하는 회식 날 때의 일화입니다. 아저씨가 소주를 반병도 마시지를 않았는데 자리에 가만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개져서 눈이 반쯤 풀린 게 술이 선천적으로 몸에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블랙증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아저씨가 교회에서 알고 지낼 때부터 호탕하고 단단하게 생긴 외모 덕분에 엄청난 주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술을 엄청 못 마시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앉은 채로 뻗어버리니 사모님이 또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아저씨를 쳐다보시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화가 나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도 미간에 왜 저렇게 힘을 주고 인상을 쓰고 다니시나 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가끔씩 버릇처럼 미간에 힘을 주게 된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인데 사모님한테 가만히 계실 때는 엄청 미인이신데 미간에 힘주고 계시면 사실 살짝 무서웠다고 리액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다른 말보다 엄청 미인이라고 한 제 말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으셨는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젊은 남자한테 이쁘다는 칭찬을 받아보는 게 얼마만이냐면서 제 등을 막 두들기면서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형들도 저보고 제법이라고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장난을 치는데 형들이 제가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거냐고 할 때 사모님 표정이 뭐랄까? 약간 저의 대답을 기대하는 듯한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긴장했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님도 더 기대는 안 되는지 인상 쓰는 게 무서웠으면 미안하다고 재미있게 상황을 받아 넘기셨습니다. 자기가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이니까 자기 표정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술에 뻗은 아저씨한테 저 인간한테 인상 쓴 거는 싫어서 인상 쓴 게 맞다고 또 받아치시는데 정말 사모님 유머 감각의 회식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식을 기점으로 아저씨보다도 사모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랑도 친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아무래도 점심 지나면 다른 일을 하러 나가시니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사모님하고 자연스럽게 더 친해진 것 같네요. 일하면서 농담도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보기 좋게 까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 말고 다른 남자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아 시무룩하게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출근해서도 그 기분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서 있는데 사모님이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누나가 술 한 잔 사줄까 하면서 물어오더라고요. 저번처럼 회식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모님하고 단둘이 마시자는 건지 모르겠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모님하고 저랑 둘이서 마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 말에 별 뜻은 없었고 회식하자는 말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조금 애매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 사모님이 흠칫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제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나랑 둘이 마시고 싶냐고 장난처럼 물으시기에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모님하고 단 둘이서만 마시고 싶다고 대답을 해버렸네요. 그날 마침 저 말고는 일하는 사람도 없고 사모님하고 저 단 둘뿐이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마시고 싶다고 대답을 한 이후로는 사모님이 제 눈치를 계속해서 힐끔힐끔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묘한 분위기 때문에 저까지 다 불편했을 정도였습니다. 손님도 없는 가게라서 사모님이 그러면 그냥 가게 문 닫아놓고 지금부터 마시자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주 배달시키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 사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랄까 평소에 저를 대하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털털하신 분이 조금 긴장을 한 듯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사모님이 술을 뭘 나가서까지 마시냐며 가게 셔터 내려놓고 같이 마시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사모님과 그런 일이 있을 줄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매번 사용하는 직원 휴게실인데 술상 차려놓고 사모님하고 단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식 때도 느낀 거지만 사모님은 술을 잘 드시는 편에 속했었는데 그날은 제 어두운 표정 때문에 술 마시자 제안하셔놓고서는 사모님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배달 음식이 도착도 하기 전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셔서는 한 병을 전부 다 드셨어요. 덕분에 술 기운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올라오는 가운데 한참 마시고 있는 와중에 사모님이 직원 휴게실 사물함 위에 술이 더 있으니 그것 좀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물함 위에 매번 상자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사모님이 가게 안에 술을 보관해두는 창고 같은 거였습니다. 가게 안에 술을 항상 둬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키가 작아서 거기에 뭘 둬도 뭐가 했는지 닿지도 않아서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일 나가신 것 때문에 집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걱정 말고 마시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조금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사모님도 술 기운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사모님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사모님 곁에서 나는 옅은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사모님하고 거리를 벌렸더니 사모님이 다 알면서 뭘 그러냐며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술 기운이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모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사모님을 밀쳐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끝내면 아쉽지 않냐고 저를 붙잡는 걸 뿌리치고 정말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장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괜히 겁이 나서 별의 별 핑계를 대가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전부 고했어요. 사장님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하면서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기 전에 먼저 있던 직원들도 가게문 닫아놓고 사모님이 사장님 몰래 그런 식으로 꿰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식들은 끝까지 갔다고 그만둔 걸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고하고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가게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일이 날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사장님은 사모님의 행동에 별다른 죄를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가게는 평소처럼 영업을 했고 그 두 사람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문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사장님한테도 잘못을 했다 생각했고 사모님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최대한 가게 근처는 가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머니 따라서 간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이가 여전히 좋아 보였어요. 일부러 두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사모님이 기어이 저를 쫓아와서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쉽다면서 남편은 아직도 투잡을 뛰고 있으니 가게 비었을 시간에 저보고 한번 다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못했던 거 끝까지 하자고요. 그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남아있어서 좋은 꼴은 못 보겠다는 생각에 저도 게임한다고 미뤄두었던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기어이 그 동네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인이 되니까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못할 만큼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한순간 너무 외롭고 오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반차까지 내고 사모님을 보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가게 안에 계시더라고요. 둘러댄다고 두 분 덕분에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인사드리러 왔다는 변명을 했는데 사모님은 그런 저를 눈치채신 건지 오늘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다시 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참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간 저도 잘못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모님과 그걸 눈 감아주는 사장님까지 몇 번을 안 된다 속으로 다짐하고 그 가게에는 그날 이후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떳떳할 때도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마님을 구워 삶은 봉다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 우화골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봉단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댁인 윤씨 마님 댁에 여종으로 들어갔지요. 봉단이는 무척 눈치가 빠르고 언변도 좋아서 마님은 곧 그녀를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심후하다 소리를 듣던 윤씨 마님이었지만 속마음만큼은 돈 한 푼이 아까워 밤낮으로 계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무얼 베풀면 내일 몇 배로 거둬드릴까? 같은 생각을 놓지 않았으니 동네에서도 마님이 돈 욕심은 최고라며 은근히 알았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단 두루마기로 곱게 치장한 선비가 윤씨 마님 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격식 있는 옷차림에 얼굴엔 여유로운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마님,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큰 영광입니다. 듣던 대로 고우시고 기품이 넘치십니다. 저는 진사골에서 온 정선비라 하옵니다. 그런 소리는 하도 들어서 이젠 귀가 다를 지경이오.
그러니 빈말은 그만두고 정선비께선 무슨 일로 날 찾아오셨소? 정선비는 곱게 싸둔 보자기를 품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엔 반짝이는 은괴 4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마님께 이 은괴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원래 임금님 하사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물건인데 집안에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내놓게 됐습니다. 시세로는 한 덩이에 1,000냥씩, 넉넉히 4,000냥은 받을 물건입니다만 사정이 급해 2,000냥에 드리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은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표면은 제법 그럴싸했지만 은괴라는 것을 직접 본 건 처음인지라 진품 여부는 가늠할 수 없었지요. 가보라 했으니 진짜겠지? 차림새나 말투도 사기꾼 같진 않고 반값이라니 이득일 수도 있겠군. 그렇게 마님은 2,000냥을 내주고 은괴를 넘겨받았습니다. 한껏 흐뭇한 미소도 지었지요. 며칠 뒤 은괴를 되팔아 이문을 남기려던 마님은 은장이를 불러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보게 이 은괴를 팔 생각인데 감정 좀 해보게나. 요즘 은괴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예, 마님.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장이는 은괴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님,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수상합니다. 무게가 살짝 다르고 진짜 은보다 소리가 둔하옵니다. 겉면을 살짝 긁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긁어보게.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칼끝이 은괴를 긁자 은색 표면 아래로 검푸른 쇳빛이 드러났습니다. 예, 마님. 이건 속이 철입니다. 겉에 얇게 은을 입힌 가짜지요. 그 말을 듣자 윤씨 마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어수룩했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 집안은 음울해졌고 마님은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마님 댁으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어린 여종 봉단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님, 소인에게 사기꾼을 잡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정신 사납게 말고 그냥 나가보거라. 하지만 봉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누운 마님의 모습이 안쓰러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 정말 속는 셈 치고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하면 그 사기꾼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사기꾼을 잡는단 말이냐? 소인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은괴로 마님께서 큰 이문을 남기셨다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걸로 이문을 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이 은괴를 다른 대감댁에 되팔아 큰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기꾼은 욕심을 부려 다시 나타날 겁니다. 마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소문은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그건 제가 장터에 가서 슬쩍 흘리고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봉단이는 장터의 이빠른 안악과 말 많기로 소문난 이웃들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님이 은을 팔아서 꽤 큰 이문을 보셨대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더니 여기저기서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다나 뭐라나. 우리 마님은 정말 돈을 쉽게 잘 버신다니까. 정말 대단하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시전 상인들과 업자들 사이에서 정선비의 은괴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옳았구나. 이제 곧 정선비가 오겠지? 그나저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겠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정선비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윤씨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속으론 들떠 있었습니다. 마님, 들었습니다. 그 은괴로 제법 재미 좀 보셨다지요? 그럼요. 덕분에 대감되게 되팔아 이문을 톡톡히 받지 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더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하, 사실 다 팔긴 아까운 물건이지만 요즘 집안에 일이 많아 가세가 좀 기울었습니다.
은괴 몇 덩이 더 내놓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럼 잘 됐군요. 내가 지난번에 이득을 좀 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쳐드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얼마를 원하십니까? 정선비는 안심한 듯 다시 은괴 4덩이를 꺼냈습니다. 이 은괴 4덩이, 지난번보다 1000냥만 더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번에는 거래 전에 감정은 꼭 받아야겠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감정인과 사또가 안채에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감정인과 사또로 인하여 정선비는 화들짝 놀라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포졸들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감정 결과는 똑같았고 정선비는 현장에서 사기죄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하여 윤씨 마님은 봉단이의 기지 덕에 사기를 면할 수 있었죠. 봉단아, 어린 내가 이렇게 꾀가 밝을 줄이야. 내가 제갈공명을 곁에 두고 산 줄을 몰랐구나. 그 후로 마님은 봉단이를 귀하게 여기며 늘 곁에 두고 살아갔고 봉단이는 윤시댁에서 점점 신뢰받는 여인이 되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욕심이 많은 윤씨마님 댁의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번듯하게 생긴 선비가 윤씨 대문을 두드렸죠. 이보시오. 이 집 주인 되시는 마님을 좀 뵙고 싶소. 다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문틈으로 힐끗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마님은 아무나 안 만나십니다. 잡상인이 너무 많고 특히 사기꾼도 많아서 말이오.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보따리를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흰 백자가 들어있었지요. 나는 중국으로 가는 역관이요. 불행히도 노자를 몽땅 도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귀한 흰달 도자기를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리고 싶으니 마님께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인은 도자기의 고운 빛깔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라 이내 윤씨 마님께 알렸지요. 마님은 뭔가 흥미롭다 싶어 중문 밖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자네가 정말 역관이란 말인가? 예, 나란 일을 하는 역관 장원이라 합니다. 마님은 선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역관이 도적대를 만났다 치면 의뢰 관가에 신고하는 게 정석 아닌가? 그런데 어찌 우리 집을 찾아온 게야? 관가에 갔지만 지금은 여비를 마련할 돈이 없다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이 마을에서 돈 많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윤씨 마님을 찾아가 임시로 변통해보라고 하더군요. 마님은 속으로 오라, 이 자가 돈이 급하니 내게 온 거로구나.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할 테고 높은 이자를 요구해도 돈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돈이 급해서 온 것이로구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믿고 돈을 빌려준단 말인가? 그리고 빌려준다면 내겐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빈손으로 돈 좀 달라 하면 제가 사기꾼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귀한 물건을 담보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도자기를 보시지요. 선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서 흰달 도자기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듯 매끈하고 고운 자태가 한눈에 보기에도 특별해 보였지요. 이 도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진귀합니다. 값이 10,000냥이라 해도 싸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급히 필요한 돈은 5,000냥뿐. 그래서 5,000냥만 빌려주시면 중국에서 돌아올 때 10,000냥을 드리고 도자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5,000냥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님은 앉아서 큰 이익을 남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네,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정말 억울하오. 제가 역관이라는 걸 곧 알게 되실 텐데 사기꾼이라니요. 마님은 겉으론 의심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이미 결정난 듯 했습니다. 5,000냥이라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 정말 10,000냥짜리 도자기가 맞는지 감정사에게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떠나야 해서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체하면 나라의 일에 제가 차질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나 진짜라면 대박. 설령 조금 손해보더라도 놓치기 아깝다. 결국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좋네.
내가 나란 일을 돕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겠네.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네. 마님, 인심이 후하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올 때 만냥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윤씨 마님에게서 5,000냥을 받아들고 문 밖을 나서면서 환히 웃었습니다. 마님은 선비가 떠난 뒤에도 도자기를 들여다보며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흐흐, 이런 행제가 다 있나? 앉아서 5,000냥을 남기다니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이구먼.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역관이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선비는 깜깜무소식이었지요. 처음에는 중국 다녀오는 길이니 늦을 수도 있지 하며 기다렸지만 점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마님은 혹시 이 도자기가 가짜가 아닌지 이 마을에서 도자기에 가장 정통한 도공대장을 불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공대장, 자네가 이 동네에선 도자기를 제일 잘 본다 들었네. 내 이 도자기를 좀 감정해 주게나. 마님은 비단 보자기에 고이 쌓은 도자기를 조심스레 펼치며 잔뜩 기대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백자를 본 적이 없다네. 달 그림자가 비치듯 아름답지 않은가? 10,000냥짜리라는데 사실이면 내가 크게 수고비를 줄 테니 자세히 살펴봐 주게. 도공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님, 이거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값싼 도자기입니다. 잘 쳐줘야 몇 푼 안 될 텐데요. 이런 흔한 도자기는 어디서 났답니까? 아까 만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만냥에 파셨다가는 사기꾼으로 관가에 끌려갑니다. 마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10,000냥은커녕 몇 푼밖에 안 된다고? 내가 무려 5,000냥을 빌려줬는데. 도공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양이며 빚어낸 방식이 그냥 흔한 백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5,000냥. 10,000냥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알았건만 사기당했구나. 결국 마님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며칠을 우울해했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건 바로 영특한 봉단이였던 것이죠. 봉단이는 마님 곁에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속이려 작정한 사기꾼인데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사기꾼도 결국 욕심이 많기에 다시 돌아올 구실을 만들면 됩니다. 돌아올 구실이라니? 무슨 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냐? 이번에도 너에게 좋은 계책이 있단 말이냐? 그러려면 우선 도자기가 깨졌다는 소문을 크게 내야 해요. 마님은 귀가 쫑긋했죠. 깨졌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다시 나타날까? 예, 그 비싼 도자기를 깼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분명 다시 찾아올 겁니다.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소문을 잘 내기로 소문난 춘심댁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 댁에 귀한 도자기를 깨먹어서 마님이 드러누웠다더라니까. 결국 반나절 만에 윤 씨의 흰달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파다해졌지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선비 장원이 만냥이 든 도자기를 들고 호기롭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님, 그간 무고하셨지요? 약속한 만냥을 가져왔습니다. 맡겨둔 도자기를 찾으러 왔지요. 마님 덕분에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소 좀 늦었는데 약속한 만냥을 준비해왔으니 제가 맡긴 도자기를 내어주시지요. 마님은 미리 봉단이가 알려준 대로 풀이 죽은 척하다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이 들고 온 도자기는 흠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도자기를 본 순간 사기꾼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하고 말았답니다. 어찌 된 일이요? 소문에 깨졌다더니. 아니,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단 말인가. 이 도자기가 얼마짜린데 내가 함부로 다루겠소? 이렇게 멀쩡하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이 속이려 했던 마님에게
역으로 당한 꼴이 되었으니 순식간에 당황해 도자기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허, 어디 가나. 그래도 이 도자기는 갖고 가야지. 결국 마님은 선비가 내놓은 만냥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되었고 그리하여 빌려주었던 5,000냥뿐만 아니라 5,000냥의 이익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오라, 이번에도 봉단이 내 덕에 살았구나. 아이고, 내 돈만냥. 돈 욕심 많은 마님이라 해도 봉단이의 지혜와 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봉단이를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봉단아, 이번 일은 정말 내 덕분이다. 그 얄미운 사기꾼에게 홀랑 속아 넘길 뻔한 내 피 같은 돈을 돌려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니? 이제 종살이 그만할 수 있게 해주마. 그리고 우리 집 하인 중 마음에 드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도 면천시켜서 너희 둘이 함께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마. 봉단이는 감격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찌 갚아야 할지요. 그리하여 윤씨마님 집에는 잘생기고 힘 좋은 머슴들이 많이 있었지만 봉단이는 검돌이라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검돌이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마음씨도 착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검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랑 혼인하여 살 거야? 봉단아, 내 마음 알자녀. 난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먼.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마님으로부터 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부부의 갈등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커지고 복잡하게 얽히는지를 다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첫째 딸과 둘째 딸,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부는 둘째 딸의 양육과 미래를 두고 점점 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양육 방식과 기대치가 부딪히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점차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살,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에는 정말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죠. 우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로 9살이 되었고 둘째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둘째 딸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나눠 쓰지 않거나 감정이 폭발해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저는 이런 둘째 딸을 보며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독특한 성격이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잖아. 둘째는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둘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둘째 딸의 행동을 더 엄격하게 바라봤고 때로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성격으로 자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거야.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둘째를 좀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제가 둘째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둘째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맛없어. 안 먹을래. 저는 둘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차분히 달래려고 했습니다. 우리 둘째, 그러면 안 돼. 맛이 없어도 조금씩 먹어보자. 응? 하지만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넌 왜 매번 이러는 거야? 당장 숟가락 주워서 밥 먹어. 둘째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심했어. 아이한테 그렇게 화내면 오히려 반항심만 커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애한테 너무 관대해. 이렇게 계속하면 얘가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둘째 딸의 양육 방식을 두고 점점 더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둘째를 더 이해하고 그녀의 감정을 받아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둘째에게 더 강한 규칙과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둘째 딸은 이런 부모의 갈등을 느꼈는지 점점 더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 딸과 장난감을 두고 다투다가 둘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다 싫어. 난 여기서 살기 싫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째 딸의 양육 방식을 두고 점점 더 큰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자주 우리 부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 오늘 친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장난감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울게 했습니다. 보호자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모를 읽은 남편은 곧바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당장 애한테 이런 행동이 왜 나쁜지 알려줘야지. 저는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당신, 너무 흥분하지 마. 애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 우선 둘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는 게 먼저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받아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애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 자꾸 감싸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둘째 딸을 거실로 불러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둘째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가져왔는데 그게 내가 친구를 밀친 이유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했어? 둘째 딸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울면 내 잘못이 없어지냐?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친구도 없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남편은 저를 보며 더 화를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이렇게 감싸주니까 이러는 거야. 애가 지금 배우는 게 뭐겠어. 잘못을 해도 엄마는 다 받아준다. 그게 교육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둘째 딸과 첫째 딸 모두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애한테 너무 엄격해. 아이는 혼나기만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넌 애한테 사랑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남편과 저는 끝없이 서로를 비난했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